지금 제가 하려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아마 쉽게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던 그때 그 일을 19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렇게 쌈무에 풀어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토록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건이라면 누군가는 믿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며 그때 그 사건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예전에 쌈무이에 5살 때의 경험담을 제보한 적이 있습니다. 때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외가 쪽이 고조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 그리고 제 어머니가 모두 신내림을 받으신 무속인이십니다. 너무 어릴 때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4살 때까지 무척이나 아팠고 이런저런 병들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게 당신 탓이라며 제가 5살 때 제 동생을 품으신 몸으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으셨습니다. 태어난 동생은 역마살이 기어서 7살 때부터 밖으로 나돌았고 결국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집을 떠나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5살 때부터 할아버지와 새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때 먼저 제보했던 그 일을 겪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 저는 종종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식당에 가면 아주머니 옆에 서 있는 아이 귀신, 개울가에 가면 주변 풀숲에 서성이는 아저씨 귀신, 경로당 구석에 홀로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 귀신과 전봇대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아이 귀신까지. 그러다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이혼을 하신 뒤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재혼을 하시며 또다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저 때문에 걱정하실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름 많이 힘들었습니다. 별탈 없이 지냈다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하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고선 절대 모릅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는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해야 했는데 전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까지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통학버스에 타는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나 일반 버스의 창문에 매달려 있는 검은 형체들을 보면 도저히 타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지나가는 차들 위에 붙어있는 검은 덩어리들이나 차의 창문에 가득 붙어있는 기괴한 머리들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 다 가는 시내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던 저는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결국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전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전학을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가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주 연락하며 지냈던 강원도 원주의 친척집에 잠시 머물기로 마음을 먹었죠. 평소 시내조차 잘 가지 않았던 저에게 원주로 가는 길은 초행길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적은 용돈을 쪼개서 모아놓은 돈을 몽땅 들고 학교에 가는 척하며 이른 새벽에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의 역 주변은 싱싱한 과일과 채소, 생선 등을 파시는 할머니들과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깐 서는 이곳을 번개시장이라고 하는데 포항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전 기차를 타기 위해 번개시장을 지나 역 안으로 들어가서 비둘기호 열차의 표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열차인데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당시 상인들과 직장인들을 위한 완행열차로 운영이 되었죠. 비록 가출이지만 전 기차를 기다리며 처음 기차를 타는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군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는 그 시간, 아침 6시 8분에 전 비둘기호 열차에 몸을 싣게 됩니다. 경주로 가서 한번 갈아타야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지정된 자리도 없고 생선 비린내가 가득한 지저분한 바닥에 앉아 계시는 어른들 틈에 끼었습니다. 창밖의 풍경들이 움직이며 열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열차를 탔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전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졸았을까. 눈을 떠보니 열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많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어디로 간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며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죠. 기차는 알 수 없는 간이역들의 이름을 알리며 정차하고 달리기를 반복했고, 전 지금 열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단 아무 역에서나 내렸습니다. 역에서도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역장이라도 있어야 할 역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게다가 새벽에 출발해서 해가 뜨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말이죠. 저는 어차피 가출한 거 아무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이 되어서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전 한 길만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가는 길에 집이 보이면 들어가서 사정 설명을 하고 하룻밤 묵어갈 생각이었죠.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걷던 길이 점점 좁아지면서 갑자기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확 바뀌어버린 풍경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밤은 깊었고 몸이 으슬으슬 추워졌기에 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보니 짙은 군복 차림의 군인 아저씨가 서 계시더군요. 학생,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야? 기차역에서 잘못 내려서 길을 잃었어요. 아, 그래? 밤늦게 위험한데 나랑 같이 조금만 더 기다리자. 군부대 차량이 나를 태우러 올 테니까 마을까지 데려다 줄게. 네, 감사합니다. 그런 아저씨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어서 전 아저씨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뭔가 비릿한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진한 피 비린내였습니다. 가까이에서 아저씨를 자세히 보니 군복이 피에 쩔어서 색깔이 짙어졌더군요. 팔에는 채 마르지 않은 피들이 흥건히 묻어 있었고 피에 흠뻑 젖은 군복이 마르며 색이 짙게 보였던 것입니다. 아저씨, 어디 다치셨어요? 아, 그냥 좀 다쳤어. 괜찮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피가 저렇게 많이 묻어있을 정도면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이 들 텐데 아저씨는 아무렇지 않게 서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러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날카롭고 기괴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순간 저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실 혼자 있고 싶어서 길 잃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요 앞에 친척집이 있거든요. 저 그냥 갈게요. 그러자 아저씨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고 아저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딜 가려고? 여기서 나랑 같이 가야 돼!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아저씨를 피해 저는 미친 듯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기괴한 소리들과 함께 아저씨는 저를 곧 잡을 듯이 무서운 기세로 쫓아왔습니다. 전 길이 아닌 산속으로 방향을 틀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아저씨의 비명소리가 들리며 무언가 아저씨를 낚아채며 그 길을 따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앞으로 뛰었습니다. 방향을 잃고 산속을 정처 없이 헤매던 저는 작은 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낡은 울타리가 대충 둘러진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대문도 없고 아주 초라한 한옥이었는데 안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에 조금 안심이 되었던 저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저기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자 곧바로 군인 아저씨 한 분이 나오셨고 제가 흠칫 놀라는 순간 스님 한 분이 뒤따라 나오셨습니다. 스님은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지 천천히 밖으로 나오셨죠. 저는 간신히 상황 설명을 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군인 아저씨는 저를 힐끔 보더니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고 스님은 저를 일으켜 안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조금 진정이 된 저는 스님께 좀 더 자세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귀로에 들어섰던 모양이구나. 그곳을 빠져나오다니 천만다행이야. 귀로요? 그래. 귀신이 지나다니는 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서 있으면 아귀들이 그걸 잡아먹으려고 몰려온단다. 정말 그런 길이 있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런 길이 있단다. 귀신의 길 말이야. 근데 스님과 저 아저씨는 왜 이런 곳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몸이 많이 아파서 근절을 떠나 이곳에 자리를 잡았어. 그러던 어느 날 저 청년이 몸을 많이 다쳐서 힘겹게 이 집에 왔고 난 청년을 치료해 주었단다. 청년이 다 나아가던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나 역시도 아픈 곳이 말끔히 치유된 것처럼 몸이 회복되었단다. 아, 두 분 모두 다 나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이제 이곳을 나가셔도 되지 않나요? 사실 나도 저 청년도 이곳을 벗어나려고 했었어. 그런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단다. 나가려고 길을 나서도 결국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말았지. 그런 스님의 말씀에 저는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순간 나도 이 집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날이 밝으면 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테니 일단 한숨 자도록 하거라.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으니 많이 놀랐을 게다. 배는 고프지 않니? 네, 너무 놀라서 그런지 배도 안 고파요, 스님. 잠시 있어 보거라. 스님은 밖으로 나가셔서 조금 쪼글쪼글하고 작은 귤 3개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귤을 주머니에 넣고 벽에 기대어 선잠을 잤습니다. 너무 낯설고 불안해서 도저히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눈을 떠보니 푸르스름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저는 스님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스님은 손가락으로 어떤 길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여기 나온단다. 반드시 곧장 길을 따라가야 한다. 알겠니? 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들고 꼭 찾아뵐게요. 그렇게 저는 스님이 알려주신 길을 따라 곧장 걸어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그대로 맞아떨어졌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2번을 반복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나도 여기 갇혀버린 거야? 결국 저는 스님과 아저씨가 계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 아저씨!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적막한 집. 저는 하루를 묵었던 방으로 들어가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서 다른 방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모습이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방은 오랫동안 방치된 듯 했고 스님과 군인 아저씨는 어디로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쓰시는 방으로 생각되는 곳에 문을 열어보는 그 순간 전 극으로 치닫는 공포감에 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방 안에 2개의 백골 사체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이불 위에 누워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옆에 모로 누워 있었는데 각각 스님과 군인 아저씨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저는 가방을 챙기기 위해 제가 있었던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어보니 그제서야 방 안의 모습이 제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와 곰팡이가 가득한 방이었지만 제가 앉아있던 그 자리는 동그랗게 남아서 먼지가 없더군요. 단정하고 깔끔했던 집은 오랜 시간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흡사, 폐허와 같은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말라버린 작은 귤 3개만이 이것이 현실이란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전 귤을 바닥에 버리고 가방을 챙겨서 기다시피 하며 스님이 알려주었던 길을 내달리고 또 내달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간이역이 보였고 역을 오가는 사람들과 기차가 보였습니다.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신고를 할 수가 없었지만 신고를 한다 한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믿어줄까 하는 생각에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기차에 몸을 실었고 그때 스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청년이 다 나아갈 때가 되니 나 역시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어. 그 이후로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단다. 저는 차분히 스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다쳐서 그 집에 갔다는 군인 아저씨는 사실 다 나은 게 아니라 죽은 것이고 하루아침에 몸이 회복되었다던 스님 역시 죽어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고통을 느낄 수 없게 된 스님은 당신 스스로 다 나은 것이라 그렇게 믿고 계셨던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집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던 거겠죠. 또한 제가 역에서 내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이틀이었는데 실제로는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배도 전혀 고프지도 않았던 거고요. 마치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모두 허무한 거짓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 스스로도 믿기 힘든 지금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도 말한 적이 없는 이 사연을 드디어 쌈무에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65년 7월 우리 정부는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파병을 결정하고 해병대와 육군을 주축으로 한 4단 규모급의 청룡부대를 신설하였다. 월남 파병의 출발지는 포항역으로 결정되었다. 청룡부대에서 차출된 병력들은 포항 해병대 1사단으로 전원 집결하였다. 병력들은 모두 오천읍 일대의 월남전 교정에서 파병전 훈련을 받은 뒤 포항역에서 열차를 타고 부산항으로 떠났다. 10월 2일 새벽 청룡부대 일진을 시작으로 포항역은 6년 동안 파월 장병과 가족들에게 있어서 생사의 갈림길로 가는 출발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 기사를 보고 추측컨대 그때 포항역에서 탈영한 2명의 군인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군인이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큰 부상을 당한 채 떠돌다 스님의 집을 찾게 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두 번째 생각은 2명의 군인이 탈영을 해서 쫓기다가 총을 맞아 그렇게 부상을 당한 채 죽어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정말 믿기 어려운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생된 군인분들과 스님의 명복을 빕니다.